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26년도 군수직 공무원 9급 경약 필기시험이요. 기출문제 확인하도록 할 거고, 일단 문제 보기 전에 간단하게만 총평 드리면 딱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요. 역시나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긴 한데,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올해 9급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단순 암기를 통해서 푸는 문제보다는 역시나 이해한 내용들 가지고 문제가 변형되었을 때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대다수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이제 경영학을 단순 암기 형태가 아니라 분명히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단순 암기 형태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였다고 보시면 되고, 역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난도를 보게 되면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암기 중심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셨을 경우에는 그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한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 정도의 난이도 정도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중상에서 상, 중상에서 상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여지는 거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거 이제 항상 이제 그러니까 매년, 아니, 가끔 있는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구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올해 역시 9급의 난도와 7급의 난도를 비교했을 때, 7급이 확실히 9급보다 쉬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난도는 올해 같은 경우는 7급보다 9급이 어려웠다. 9급이 더 어려웠다. 라는 게 이제 올해 9급 시험에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인 것 같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보실 텐데, 먼저 1번이고요.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결국 뭐 물어보는 문제.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개념 물어보는 문제인데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효율성은 자원의 활용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효과성은 조직 목적의 달성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1번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때 높은 경영 성과를 달성한다. 2번 효율적이나 비효과적일 때 자원의 낭비가 발생한다. 효율성은 자원의 활용 정도이니까 효율적이면 자원의 낭비는 생기지 않는 거죠. 근데 효율적인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한다고 쓰고 있으니까 잘못되어 있고요. 3번 비효율적이나 효과적일 때 목표에 달성한다. 효과성은 목표 달성의 정도니까 당연히 효과적이라면 목표에 도달한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 되고, 다음 4번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일 때 목표 미달은 비효과적이란 의미, 자원 낭비는 비효율적이란 의미가 되니까 4번 역시 문제 없죠. 그래서 1번 문제 정답, 2번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다음 2번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인간관계론 호손 실험에서부터 인간관계 학파까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1번 조직을 효율의 논리보다는 감정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번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욕구가 조직의 물리적 작업 조건보다 생산성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번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조직 내 사람은 완벽한 합리성보다는 주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의사 결정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4번 조직 내 비공식 집단이 보유한 독특한 규범이 구성원의 태도,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보시면 1번, 2번, 4번이 인간관계론 또는 인간관계 학파, 호손 연구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3번은 사이먼이 주장하고 있는 관리인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이 될 텐데, 사이먼은 시스템 이론을 주장하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2번 문제 정답 3번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3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경영을 얘기하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은 과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1번 환경과 천연 자원, 2번 미래 세대의 능력, 3번 사회 형평성, 4번 건강한 경제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역시 이제 그 보시면 지속가능 경영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개념 환경과 천연 자원, 미래 세대의 능력이 되는데, 지금 훼손하지 않고 현재의 필요를 충족한다는 것은 미래 세대의 능력을 훼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래 걸 땡겨다가 쓰지 말라는 게 지속가능 경영,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속가능 경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3번 문제 정답은 2번으로 보시는 게 바람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3번 문제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 4번 직무 만족과 동기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시 이제 문제 보시고 어떤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허즈버그의 이 요인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는데 1번 성취감과 성장 가능성은 종업원의 직무 만족을 높일 수 있다. 요거 문제 없고요. 2번 급여와 근무 환경의 개선은 종업원의 적극적인 성과 향상에 직접 기여한다. 급여와 근무 환경은 위생요인이 되니까 불만족은 줄일 수 있지만 만족을 증가시킬 수는 없어. 그러니까 2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고 3번 조직 내 인간관계는 직무 자체에서 얻는 성취감에 해당한다. 예, 대인관계는 허즈버그의 관점에 따르면 위생요인이고요. 성취감은 동기요인에 해당하니까 3번 역시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고 다음 4번 회사 규정과 감독 방식은 대표적인 동기 요인에 해당한다. 회사 규정과 감독 방식은 동기 요인이 아니라 위생 요인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 옳지 않고 1번이 옳으니까 4번 문제 정답 1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5번 리더십의 상황 이론 중 피들러의 상황적합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리더의 행동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 역시나 피들러의 상황적합 이론 이야기 드리면서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뭐야? 변화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적합한 리더를 데려다가 쓰면 된다는 거지 변화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으니까 1번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2번 부하의 성숙도 수준에 따라 지시형, 위명, 리더십을 제시하였다. 부하의 성숙도 허시와 블랜차드의 수명주기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음 3번 리더십에 대한 효과성은 리더십 스타일과 상황 간 적합성에 의해 결정된다. 상황적합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이고요. 4번 과업지향적 리더는 모든 상황에서 높은 성과를 보인다. 피들러의 관점에 따르면 과업지향적 리더는 상황이 호의적이거나 호의성이 높거나 비호의성이 비호의성이 높은 경우가 되는 거니까 모든 상황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중간 상황에서는 관계지향적 리더가 적합한 거야. 그래서 4번 역시 옳지 않고 결국 4개 중에 적절한 설명은 3번이 되니까 5번 문제 정답 3번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다음 6번 핵심 직무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자율성이 높은 직무는 분업화 수준이 높다. 2번 중요한 직무일수록 분업화 수준이 높다. 3번 과업 정체성이 낮은 직무는 분업화 수준이 낮다. 4번 기술 다양성이 낮은 직무는 분업화 수준이 높다라고 쓰고 있는 거고요. 역시 이제 뭐 이미 해설 보고 계실 테니까 일단 그 중요한 직무일수록 분업화 수준이 높다는 거 일반적으로 중요한 직무는 분업화 수준과 직접적 관련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 이제 해설을 하다 보니까 각 보기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설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 사실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지금 핵심 직무 특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떤 이론 핵심 직무 특성 차원에 대한 그러니까 직무 특성 이론 중에 핵심 직무 특성 차원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모두 5가지였죠.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자율성, 결과의 피드백이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이거 제가 설명할 때 뭐의 관점이래? 직무 확대 관점이라고요. 그럼 이제 이 5가지 높아지면 분업화의 수준은 그러니까 분업화는 쪼개지는 거니까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쪼개지는 거니까 이 5가지가 높아지면 일단 기본적 논리로 가면 분업화의 수준은 낮아진다.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직접적 관련된 건 아니지만 요 문제 안에서만 얘기하면 출제 수준 분업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율성 높으면 분업화 수준은 낮아져야 될 거고 중요한 직무 중요성이 높으면 역시나 분업화 수준은 낮아진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직접적 관련이 없긴 하지만 그다음에 과업 수준이 낮은 거니까 이제 반대로 가는 거니까 분업화 수준은 높아져야 되는 거고 기술 다양성이 낮으니까 분업화 수준은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6번 문제 정답 4번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핵심 직무 특성 차원 5가지가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분업화 수준이 낮아진다. 직무 확대와 관련돼 있으니까 분업화 수준이 낮아진다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정답 찾는 것 자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들 이걸 연결시키지 못하시면 이게 뭐야? 라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6번 문제 정답 4번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7번 손익분기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손익분기점에서는 총 수익과 총 비용이 일치한다. 2번 손익분기점을 초과하여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기업은 이익을 실현하게 된다.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거니까 더 많이 팔렸으니까 이익이 발생할 거고 손익분기점보다 더 적게 판매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3번 고정비가 증가하면 손익분기점 판매량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손익분기점 판매량 고정비를 단위당 공원 이익으로 나누어 줄 테니까
고정비가 증가하면 손익분기점 판매량도 증가할 거예요. 다음 4번 단위당 공원 이익이 증가하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증가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고정비를 단위당 공원 이익으로 나눠줄 거니까 단위당 공원 이익이 증가하면 분모가 높아지니까 이 값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7번 문제 정답 4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8번 다음 중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는 것. 아마 이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틀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다고 믿을 때 행동을 변화한다. 노력과 성과 사용계는 부름의 기대 이론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다음 사람들은 불공정성을 인지할 때 행동을 변화한다. 이건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다음에 이 다 때문에 헷갈려 하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그에 따른 보상을 비교하여 공정성을 판단한다. 여기서 제가 계속 공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공정성은 나 혼자만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공정성을 파악하게 되는 거지, 나의 노력과 보상을 비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옳은 설명이 되려면 자신의 노력과 보상을 다른 사람, 타인의 노력과 보상과 비교하여 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노력과 보상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이 되기 때문에 다는 공정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이 아닌 거예요. 다음 사람들은 성과가 높으면 보상이 높아진다고 믿을 때 행동을 변한다. 이거 역시 부름의 기대 이론 쪽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다음 사람들은 자신에게 제공되는 보상의 크기가 공정할 때 분배 공정성을 느낀다. 문제 없죠. 그래서 전체 5개 중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나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요. 생각보다 3번 체크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8번 문제 정답 4번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선발 도구의 타당성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발 도구가 측정하는 내용이 실제로 일하는 과정에서의 직무수행 행위 또는 작업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타당성. 이 문제는 그냥 주고 있는 문제죠. 내용이니까 1번 예측 타당성, 2번 동시 타당성, 3번 구성 타당성, 4번 내용 타당성 들어가 있고, 역시 정답은 4번 내용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9번 문제 확인됐고, 다음 10번 공급사슬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각 부문의 재고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관리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공급사슬 관리 전체 최적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고요. 다음 2번 공급망 참여 기업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물류 및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얘가 의심할 여지 없이 공급사슬 관리에 대한 설명이 되죠. 다음 3번 생산의 안정성을 위해 공급 단계마다 충분한 재고를 축적한다. 이 충분한 재고 때문에 채찍효과가 발생하는 거니까 3번 역시 공급사슬 관리에 대한 개념은 아닌 거고요. 4번 공급업체와 유통업체 간 경쟁 강화를 통해 공급망의 효율을 높이다. 경쟁 강화가 아니라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역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4개 중에 공급사슬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은 2번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 11번 각 임금 체계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연공급 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숙련 인력의 장기 근속 유도 및 이직 예방에 효과적. 2번 직무급 직무의 상대적 가치와 요구 역량에 따른 임금 결정으로 보상의 공정성 확보에 유리. 3번 직능급 직무수행 능력 기준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직무 능력 등급 및 자격의 명확한 정의 가능. 4번 역할급 전통적 직급 체계를 통합한 역할 중심의 보상으로 인력 활용 및 임금 체계 설계 유연성 확대 들어가 있고, 역시 우리 기본서 정리할 때요, 각 임금 체계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에다 성과급까지 보시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 보셨는데 그 중에 가장 객관적인 임금 체계는 연공급인 거고요. 나머지는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3번 보기 보시면 직능급에서 직무수행 능력 기준에
객관적 평가를 통해 객관적 평가가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정의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고요.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 3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12번 이거 역시 주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이자율이 상승하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2번 화폐 시간 가치는 투자 수익률만 반영하며 물가 상승과는 관련이 없다. 3번 동일한 금액이라도 현재의 화폐가 미래의 화폐보다 일반적으로 가치가 크다. 4번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 개념이 사용된다. 역시나 정답 명확하고요. 혹시 정답을 못 고르시더라도 이런 표현 나오면 당연히 옳지 않은 설명의 가능성이 아주 높죠.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화폐 시간 가치는 투자 수익률뿐만 아니라 당연히 물가 상승도 고려가 돼야 돼요. 그래서 12번 문제 정답 2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3번 재무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유동 비율이 높을수록 단기 채무에 대한 지급 능력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유동 비율에 대한 설명 자체니까 역시나 문제 없고요. 2번 당좌 비율은 재고 자산과 같이 현금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자산을 제외하여 측정한다. 예, 당좌 비율 유동 부채분의 당좌 자산이 되는데 이 당좌 자산 어떻게 구하는 거지?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재고 자산과 같이 현금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자산을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다음 3번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반드시 기업의 재무 안정성의 우수함을 의미한다. 요거 잠깐 보시면 지금 자기자본 이익률이고요. 말 그대로 어떻게 구할까? 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누어서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높다는 것은 방법은 두 가지야. 이익이 높아지거나 자기자본이 줄어들면 되는데 이익이 높아지는 것은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자본이 낮아지는 건 재무 안정성이 낮아지는 거니까 반드시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 우수함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고요. 4번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재무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요건 문제 없어요.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 3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4번 이익 배분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배분할 보상액의 크기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구성원의 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가 크다. 2번 이익은 경기 변동 등 구성원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3번 경영 성과인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구성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협력적 노사 관계를 조성할 수 있다. 4번 이익이란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므로 보상액 산출 및 계산이 비교적 용이하다 들어가 있고요. 역시 이윤 분배제, 이익 분배제, 이익을 계산해야 돼. 이익은 사전에 미리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추정만 가능할 뿐이지 사전에 명확히 계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보시면 배분할 보상액 크기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한다. 예. 사실 이번 구급시험 문제 보면 이 명확히 또는 반드시 이런 표현 가지고 말장난치는 걸 좀 좋아하는 출제자가 출제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사실 명확히 설정한다는 이 표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번 문제 정답 1번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가 돼요. 다음 15번 선택적 유통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가 선택적이죠? 특정한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게만 유통을 허락하는 형태 그 앞에 개방적, 그 뒤에 전속적이 있는 거죠. 1번 가능한 한 많은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한다. 가능한 한 많은은 개방적이 되는 거고요. 2번 특정 지역에서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다. 이건 한정적 또는 전속적에 대한 이야기. 3번 제한된 유통업체를 선정하여 판매한다. 이게 선택적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4번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한다. 이건 간접 유통이 아니라 직접 유통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선택적 유통 전략에 대한 설명은 3번이 옳으니까 15번 문제 정답 3번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16번 적시생산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생산의 중단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공정 사이에 충분한 완충 재고 확보를 강조한다. 적시 생산 시스템, 생산에 필요한 재고를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도 표현하게 되는 거지? 무재고 시스템이라고도 표현하게 되는데, 다시 보기 보시면 충분한 완충 재고 확보를 강조한다라고 쓰고 있으니까 적시 생산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2번 소규모 개선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효율 향상을 추구한다. 3번 불필요한 재고를 줄여 재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4번 생산 공정의 효율적인 흐름을 중시한다.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죠. 그래서 16번 문제 정답 1번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이고요. 다음 17번 L전자 기업이 학생층을 대상으로 가볍고 저렴한 노트북을 출시하였다. 광고에서는 대학생 과제용 최적화된 노트북이란 문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포지셔닝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2번 시장 세분화 없이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3번 undifferentiated 마케팅 전략이다. 4번 내부 마케팅 전략에 해당한다. 쓰고 있는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 시험 보셨을 때 아마 이 표현이 되게 걸리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따로 질문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이게 걸렸던 것 같은데 이걸 그냥 우리말로 쓰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시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요즘 트렌드가 영문 표기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트렌드가 아니라 영문 표기를 우리말로 쓰는 게 트렌드니까 그것도 좀 대비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무슨 얘기예요? 비차별적 마케팅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비차별적 마케팅을 쓰였으면 좀 더 쉽게 다가왔을 텐데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좀 쉽게 다가오지 못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의 출제 가능하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쪽은 결국 비차별적 마케팅 전략이다라는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내용 보시면 대학생에게 타겟팅하고 있는 거지. 타겟팅해서 대학생에게 노트북 쓰게 만드는 거니까 이 내용은 포지셔닝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7번 문제 정답 1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8번 관리회계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경영자의 내부 자원 배분 및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한다. 2번 기업의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예산 안에서 기업 활동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3번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정보의 객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한다. 4번 기업 전체 수준보다는 특정 제품, 부서, 기능 단위의 회계 정보를 창출한다. 회계학이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관리 회계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무회계로 나누어지는 거고, 1번, 2번, 4번이 관리회계, 3번이 재무회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18번 문제 정답 3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9번 생산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연속 생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다. 연속 생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 2번 개별 생산은 고객 주문에 따른 맞춤형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요게 크게 문제 없는 설명이 되고요. 3번 배치 생산은 동일 제품만 장기간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이다. 동일 제품만 장기간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은 연속 생산에 대한 설명이 될 거고, 다음 4번 연속 생산은 생산 설비의 범용성에 매우 높은 특징이 있다. 연속 생산은 범용 설비가 아니라 전용 설비 쓰게 되는 거니까 범용성은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4개 중에 적절한 설명은 2번이 되니까 19번 문제 정답 2번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 다음 20번 다음 사례를 켈리의 귀인 이론에 따라 분석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직원 땡땡땡은 최근 A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받았다. 이 직원은 B 업무와 C 업무를 수행했을 때도 유사한 민원을 받은 적이 있다. 반면 A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동료 직원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접수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1번 낮은 특이성, 2번 높은 합의성, 3번 높은 일관성, 4번 외적 기인 들어가 있고, 역시 이게 답일 수는 없는 거고요. 1번, 2번, 3번이 답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특이성, 합의성, 일관성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떤 얘기 계속 드렸냐면 특이성은 피지각자가 보인 성과와 과업 사이의 관계, 합의성은 피지각자가 보인 성과와 동료 구성원 사이의 관계, 일관성은 피지각자가 보인 성과와 시간 사이의 관계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위에 보시면 A 업무, B 업무, C 업무니까 과업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에 대한 얘기가 돼버려? 특이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번 문제 정답 1번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21번 제품 수명주기의 성장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다. 이건 쇠퇴기고요. 2번 경쟁 기업의 시장 진입이 증가한다. 요게 성장기. 3번 소비재 제품 인도가 매우 낮다. 요건 도입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4번 제품 철수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쇠퇴기. 그래서 성장기에 해당하는 것은 2번이 되니까 21번 문제 정답 2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22번 전사적 품질 관리의 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전사적으로 품질 확보를 위해 협력한다. 2번 최종 완성품에 대한 철저한 전수검사를 통해 불량을 제거한다. 3번 고객이 인식하는 가치의 관점에서 품질을 바라본다. 4번 통계적 데이터와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품질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전사적이라는 건 TQC 또는 TQM이라고 하는 거고 전사적 품질 경영이니까 당연히 사후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죠. 예방이 중요하다 보니까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돼요. 그래서 22번 문제 정답 2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3번 아마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아니었나 싶긴 한데 경쟁가치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들 퀸의 경쟁적 가치 모형과 퀸과 카메론의 조직 문화 유형들을 믹스해놓고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에도카시 문화는 외부 초점과 유연성을 추구하며 혁신을 위해 민첩성과 창의성을 강조한다. 2번 시장형 문화는 외부 초점과 안정성을 추구하며 수익성을 위해 규칙과 교육을 강조한다. 3번 위계 문화는 내부 초점과 안정성을 추구하며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과 통제를 강조한다. 4번 공동체형 문화는 내부 초점과 유연성을 추구하며 몰입을 위해 참여와 의사소통을 강조한다라고 쓰는 거고요. 일단 전체로 보시면 답 찾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좀만 잘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수익성 그러니까 앞에 혁신, 수익성, 효율성, 몰입과 뒤에 있는 것들을 연결시켜 보시면 되는데 혁신이니까 민첩성과 창의성 말 되는 거고 수익성 돈을 얼마나 버는지인데 규칙과 교육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효율성이니까 일관성과 뭘 강조해? 통제를 강조하는 거고 몰입이니까 참여와 의사소통을 강조한다는 걸 가지고 연결시켜 보시면 좀 답이 보이죠. 그래서 몇 번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2번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번 문제 정답 2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4번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항목 및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이익잉여금은 당의 이익 중 주주 배당 이후 최종적으로 남은 현금이다. 예, 이익잉여금은 당의 이익 중 주주 배당 이후 남은 건 맞는데 그게 꼭 현금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고 2번 자기 자본은 자산의 총 가치에서 총 부채의 가치를 뺀 값이다. 3번 순운전 자본은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클 때 양의 값을 해야 돼. 왜일까? 순운전 자본 뭐라고 우리 정리했지? 유동부채에서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준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준 거니까 유동자산이 더 크면 양의 값을 가진다라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 4번 외상 매출금은 유동자산에 포함된다. 문제 없죠. 그래서 24번 문제 정답 1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25번 다음 사례들과 스캐너의 강화 전략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가 지각한 직원에게 공개적 주의를 주었다. 불편제약을 준 거니까 이건 벌에 대한 의미가 되는 거죠. 다음에 나 상사가 잡담에 관심을 보이지 않자 직원의 잡담 행동이 점점 들었다. 관심이 보상인데 보상을 빼준 거야. 보상을 빼준 거니까 소거가 될 거고요. 다음 다 보고서를 기한 전에 제출한 직원에게 메일하던 중간 점검을 면제해 주었다. 불편 자극을 제거해 준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 강화가 되고
다음 영업 목표를 달성한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보상을 부여해 준 거니까 긍정적 강화가 돼요. 그래서 25번 문제 정답 4번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2026년 그 구급 경영학 문제 전부 다 말씀드렸고, 이 정도 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